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최소한 그래도 100위권 이내, 보수적으로 보면 50위권 이내, 더 보수적으로 보면 10위권 이내의 알트코인들을 사면 그래도 괜찮다. 투자를 처음 했다면 무조건 10위권 이내만 사셔라.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쭉 있는데 각각의 생태계들이 있어요. 이더리움에 딸려 있는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오르면 그 다음으로 얘네들이 수혜를 받아요. 솔라나가 10%면 이 생태계 관련 애들은 20%씩 오르는 거죠. 이렇게 보통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생태계에 있고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고 투자해야지 더 높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에 신고가를 쳤다가 네. 지금 좀 살짝 뭐 조정받았어. 어쨌든 지금 원화로 1억 6천만 원 왔다 갔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일단 분위기는 일단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2018년도부터 쭉 투자를 해왔는데 2018년. 네, 지금이 그래도 암호화폐 투자의 가장 전성기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뭐 가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비트코인 ETF부터 해서 이제 기관 참여자들이 이제 많이 진입한 거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뭐 사이클 대비 이제 비트코인 오른 그거는 뭐 지속되고 있는 거긴 한데,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메이저 시장으로 확실히 진입한 것 같은, 네. 완전히 한 건 아닌 것 같고 하고 있는 그 초기 단계, 그런 단계에 비해서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으니까, 물론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짧은 이슈에도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 또 갑자기 또 크게 오르기도 하고 이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 가장 빠르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그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은 있지만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을, 더 오를 여지가 많은, 그래서 어떤 본격적인 이제 상승에, 이제 우리가 기다려왔던 사이클의 상승의 어떤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지막 랠리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고점과 마지막 랠리랑 말씀해 주셔서 일단 요거부터 그럼 먼저 여쭤볼게요. 고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사이클에?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뭐 여러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20만 불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2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수적인 측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20만 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이상 가는 건 이제 좀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 고점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 뭐 한 초중기 정도인 것 같고,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변동을 이렇게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 관점에서 그 고점의 여지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비트가 고점 갈 때 알트 불장이 같이 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알트 불장이 아직 안 온 관점에서도 여전히 비트가 더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관 ETF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지금 마지막 랠리란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왜 마지막 랠리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랠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투자하면 보통 뭐 4년 주기의 반감 기록이 비트코인이 이제 맞아요. 랠리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반감 이후에 아직 그 고점까지는 못 간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고점에 가기까지 이제 마지막 랠리가 남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쉬어가는 기간 뒤에 비트는 아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큰 그림이라고 하면 뭐 장기 투자를 한 20년, 30년 봤을 때 여전히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우상향하는 과정이 계속 올라가진 않죠. 조정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관점에서는 아직 고점이 안 왔고, 그리고 고점 이후에는 이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조정이 좀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 좀 휴식기,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는 뭐 겨울이라고 했죠. 비트코인 윈터. 그 윈터가 뭐 과거처럼 그런 드라마틱하게 오진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남아있고, 그 윈터 오기 전에 마지막 랠리, 고점까지는 아직 못 갔다. 혹시나 그러면 대표님도 20만 불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뭐 혹시 뭐 빠르면 올해 말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지금 12만 달러 그렇죠. 돌파하고 자꾸 깨지고 뭐 그런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한 내년까지 여유를 두고, 그 비트가 이제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건 알 수 없지만, 진짜 이 비트 같은 자산은 또 오를 때는 갑자기 오르거든요. 초단기적으로 몇 개월 안에 그냥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진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고, 네. 물론 거시경제가 굉장히 좋아야겠죠. 네. 거시경제가 굉장히 좋고 다른 리스크가 없고 이슈가 없고 뭐, 근데 시장이 항상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우리가 좀 원하는 진짜 모든 것들이 평온하고 시장이 좋아서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아무 어떤 장애물이 없고, 네.
그런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죠. 올해 말에도 네. 20만 불까지. 근데 시장이 항상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금리부터 여러 가지 뭐 관세 뭐 이슈부터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터질 때마다 얘가 또 시기를 좀 늦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늦춰지면 이제 내년. 그래서 보통 투자할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거, 그리고 리스크들, 그리고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정도까지는 좋은 시기다. 내년엔까지 20만 불 터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패턴이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도 유효할 것인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학습 효과는 좀 뭘까요?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는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기본 전제이긴 하죠. 지금까지 그 패턴에서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게 흘러가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 반감기 이후에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 그 수익이 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원리 자체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야 좀 쉽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왜냐면 펀더멘탈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매번 실적 발표가 있고. 비트코인은 뭐 코인은 뭐야? 펀더멘탈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펀더멘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나마 펀더멘탈로 할 수 있는 게 반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기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그걸 이제 펀더멘탈의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반감기 사이클로 계속 올랐는데 이제는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 세팅이긴 한데,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ETF로 편입되면서 기간이 오면서 좀 메이저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좀 유동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가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감기, 그리고 거시 경제, 그리고 어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확실히 변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의 어떤 유입 현황, 이런 것들이 꽤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반감기하고 사이클은 기본 세팅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뭐 재무지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재무지표로만 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지표 같은 역할로 이제 좀 축소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하긴 하다. 근데 과거처럼 반감기로 인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기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반감기 이후에 지금 사실 채굴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채굴의 반감기 때 할 수 있는 게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반감기가 지나도 그 이제 이미 거의 많이 채굴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외로 사이클에 아주 큰 효과는 주긴 좀 힘든 그런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감기하고 사이클은 비트코인의 기본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과거와는 좀 다르게 거시경제라든지 어떤 트럼프의 어떤 암호화폐 정책이라든지 각 나라들의 이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시경제와 트럼프 얘기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 활용하고 국외화 추진하는 게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미국이, 그리고 이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부채 문제 해치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달러의 해치가 되는 측면은 좀 약해요.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부채는 문제가 심하잖아요. 심한 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달러 자체도 어떤 위협을 받는데, 거기에 일부 약간 해치의 역할은 있지만 비트코인이 그만큼 달러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죠.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큰 효과는 없고, 오히려 그 비트코인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라는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러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죠.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한.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탈중화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금 같은, 디지털 금 같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달러와는 다르게 인플레이션 없고 공정하게 이제 과거의 금 같은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비트코인 측면의 한 측면으로 있고, 근데 이거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강하죠. 이게 어떻게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 시장은 좀 다른 시장이에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를 하는 미국채하고 달러, 이 두 가지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미국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미국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가 달러 패권과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것도 이제 사실 큰 우리가 이제 관심사인데, 결국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흐름을 보면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제 중국 포함한 뭐 러시아 같은 네. 이런 나라들, 뭐 유럽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떤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기 좀 힘들어요. 네.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오고 있지 않고. 근데 비공개적으로 항상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국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거래소는 미국은 이제 코인베이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바이비트라든지 뭐 OKX 이런 이제 글로벌 탑티어 거래소들, 이런 거래소들이 다 자본이 중국 자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근데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이제 막고 있잖아요. 근데 뒤로는 사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고 채굴도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CBDC 같은 뭐 그런 위주의, 이게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내걸고, 뒤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좀 비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어떤 중국의 정치적 성향과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오히려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비축한 것을 이제 또 검토하고 있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이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 중국하고 러시아나 유럽들도 그 비트코인을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게 된다면 네.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 쪽도 나라들이 이것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사실 미국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보통 정책들이 미국이 한 거 보고 조금씩 따라가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하게 되더라도 준비는 다 돼 있을 거예요. 뒤로는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CBDC 같은 뭐 그런 위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위안화 위주로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중국 워낙 자기 내수 시장 자체도 되니까 내수 시장 자체에서 뭔가 위안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해서 이렇게 이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외부적인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런 이제 중국 중심의 거래소들하고 같이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향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 무조건 좋죠. 뭐 금리 인하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방향성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호재니까 주식시장하고 이제 연계된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하고 거의 이제 커플링된 수준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제 변동성 비트코인이 좀 더 크죠. 그러면서 가끔적으로 비트코인은 혼자 좀 가는 경향도 있긴 한데, 지금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전후로 비트코인은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죠. 자, 그리고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이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기간이 자금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간이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특히 뭐 마이크로 스토리지 같은 기업들은 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회사 자산과 여러 가지 엮어서 이제 레버리지로 이제 자신의 주식까지 같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호재이긴 해요. 기관들이 그냥 ETF를 많이 매수하는,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이고 더 늘어나야 되고, 근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자기의 주식을 뻥튀기 하면서 더 레버리지 써서 올리는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지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급락한다든지 비트코인이 굉장히 윈터를 맞는다든지 이러면 기업과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큰 비트코인 자산을 그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 큰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도 압박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롱텀 입장에서는 좋은 건 맞지만, 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과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됐거나, 비트코인 투자할 때 사실 어려운 게 없었거든요. 굉장히 쉬운 투자였어요. 거시경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물론 이제 영향을 받지만 지금은 근데 거시경제도 고려해야 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흐름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 점점 그들이 고래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시장에 던지는 충격도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자산을 투자할 때 관리 포인트가 좀 더 많아진 거죠. 말씀하신 대로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업들이 사실 스트래티지의 CEO는 굉장히 뭔가 굉장한 신념으로 사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따라서 매수한 기업들이 다음 하락장에 매도 폭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워낙 가장 큰 리스크긴 해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이제 고래들이 리스크였는데 이제 스트레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또 매수하고 최근에 또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매수하면 바로 시장에 반영돼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스트레지 주가도 오르니까 스트레지와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근데 여기에 잠재된 리스크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스트레지가 물량을 만약에 던지면 스트레지는 괜찮겠죠. 그들은 워낙 자본이 크니까. 근데 그거를 따라한 다음의 기업들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 정리를 못 하거나, 레버리지 너무 많이 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시장이 뭐 폭락할 수 있는. 그래서 물론 그 폭락이 보면 쭉 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완전히 희석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래서 작게는 이제 개미들부터 이제 턴다 그러죠. 개미들 다 털리고 아주 크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부도나고, 스트레지는 살아남겠죠. 그런 살아남는 전략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스트레지는 또 모으겠죠. 그런 이제 반복이 되긴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자는 좀 고려하면 좋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가장 큰 악재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잠재적인 리스크가 만약에 생긴 걸 알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비트코인 가치에는 큰 영향은 주진 않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시점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구간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투자 입장에서는 막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죠. 뉴스들이 막 부도났다 그러고 스트레스 위험하다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제일 믿고 있는 기업이 위험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벌어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라. 자, 과거 데이터 보면 비트코인이 또 8월에서 9월 여름 시즌에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런 계절적 약세는 좀 반복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관 투자자 유입으로 달라진 변수들이 있나요? 계절적 변수는 보통 비트코인이 과거 흐름을 보면 8월에 많이 떨어진 감이 있고 9월에도 좀 괜찮은 변이고,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 전통적인 주식시장은 8, 9월이 보통 휴가기고 하니까 좀 많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심하진 않고 8월, 9월이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8, 9월 이전 4개월이 계속 올랐어요.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상승한 시점에서 계속 상승했으니까 8, 9월이 일부 이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죠. 조정이 있으면 건강한 조정인데, 주식시장 같은 패턴에서의 그런 8, 9월의 하락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하락했던 시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절도 이제 있더라고요. 과거 차트를 보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하진 않다. 근데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고, 8, 9월이 조정이 되면 건강한 조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또 제도권이 편입되면서 이제 기관 정부들도 사 모으려고 하니까요. 탈중앙화라는 본질적 철학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탈중앙화라는 본질적 가치는 좀 훼손되기는 힘들고요. 기관들하고 투자를 하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메이저 자산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근본 시스템이죠. 그거 자체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적 성격은 그대로 있죠. 그렇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탈중앙화돼 있고, 초반에는 기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달러를 대신할 어떤 그런 자산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많았잖아요, 초반에. 뭐 지금도 그런 이제 인식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사라지면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달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좋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프라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가치 엮이는 이런 이제 시장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의 핵심이고 이것만 유일한 자산이다, 이런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 투자 자체를 왜 너네가 투자하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보고 좀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는 비트코인을 어떤 좋은 자산으로서 이제 올린 그런 영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스템 자체, 인프라 자체는 기관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탈중앙화된 존재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자산이죠. 보통 모든 기관들이 투자하는 건 다 이제 중앙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관리되거나 운영되는 그런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시장이 이제 편입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금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인간들이 만드는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그냥 캐가지고 그걸 이제 자산으로 이제 하는 것처럼. 근데 기업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많은 자산들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산들이죠.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은 디지털 금 같은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시가총액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단위 자산으로 굉장히 뭐 5인가 6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금을 넘어설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금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 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넘을 수 있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총하고 이제 금 시총을 비교해 보면 한 10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되면 금시총을 지금 수준에서 넘어가는데 근데 금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야 되잖아요. 최소한 20, 30배 올라야지 이제 그 시기가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뭐 단기간에 올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10배 정도 되니까 뭐 빨라도 한 10년, 늦어도 뭐 한 20년 안에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늦어도 뭐 3, 40년 언젠가는 된다. 네. 그래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빠르면 단기간 한 10년이라는 단기간에도 네.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결국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인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어떤 핵심이에요. 시장이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많이 디지털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것이 더 바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뭐 AI 이슈니까. AI라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AI도 다 디지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산으로 모든 것들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시가총액이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암호화폐적인 측면, 이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측면들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 세대까지는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고 저보다 좀 앞선 세대들은 이제 중간 지대도 있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일부는 익숙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저 밑에 세대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지금 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은 디지털 자산 디지털로 인해서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이제 시대가 변화가 되면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과도기에 좀 태어났었고 디지털 전에 태어나서 오프라인 중심이라고 하죠. 그런 아날로그 중심에서 이제 온라인 디지털로 이제 좀 바뀐 세대고 그 경험을 한 세대고 근데 지금 밑에 세대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경험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로만 이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보면 20, 30대 친구들이 굉장히 급진적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죠. 뭐 이거는 비탈릭 부테린만 하더라도 굉장히 젊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세대 교체적인 측면도 있고, 네. 그런 다양한 시장에서 그런 세대가 교체된 밑에 친구들, 어린 아이들은 금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가끔 저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여전히 금을 좋아하세요. 무슨, 예, 뭐 잔치나 이런 거 하면 금 달라 그러고 금 좋아하는데 저희 밑에 저희 아이들은 금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콘 좋아하죠. 현질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 변화도 같이 있을 것이다.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된 게 214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채굴자는 거래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얻게 될 텐데 이것만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붕괴 없이 유지될 수 있는지랑 2100 다 채굴되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 비트코인이란 건 채굴 시스템에 의해서 채굴자들이 채굴 수익으로 이제 얻는 거고, 지금 채굴자들이 10분에 얻는 게 3.125개거든요. 뭐 원어로 하면 한 4, 5억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4년마다 이제 줄어드는 건데,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채굴자들, 뭐 은행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채굴자들이 그 매 10분마다 얻는 게 3.125개 플러스 그 수수료 수익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 송금자들이 그 비트코인을 요청할 때 보내는 수수료죠. 그래서 매번 다른데 3.125개 비트코인하고 수수료가 뭐 한 0.1개부터 뭐 많을 때 0.2개, 뭐 0.3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비트코인 3.125개에 비해서 수수료 수익이 적죠. 0.1, 2개 정도니까. 근데 이게 보면 수수료 수익이 있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의 채굴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쭉 들어서 0으로 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수료 수익은 남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감기가 되면 수수료 수익은 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점점 0점대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이 종료되기 전에 수수료 수익하고 비트코인 채굴 수수료가 같아지는 지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나면 이제 수수료가 이제 더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오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종료되더라도 채굴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그 종료되기 2140년 전에 채굴자들은 수수료로 수익이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비트코인 유지 시스템이 이미 된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다 채굴되면 가격은 얼마나 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 채굴 시스템을 이해하면 좀 투자하기 쉬워져요. 우리가 장기 투자에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면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을 한다는 것은 채굴, 뭐, 원가, 장비, 뭐, 인건비,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채굴해서 나온 비트코인 대비해서 원가, 보다 좀 남는 수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이 한 3.125개니까 대략 한 4, 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4, 5억이 이게 반감기 지나면 4, 5억 받던 게 2.5억으로 줄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막 조정하다 또 올라가는 거죠. 계속 줄어서 거의 0.1개 비트코인 채굴량이 그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럼 지금 3.16개를 채굴자들 채굴을 하는데 거기서 0.03개로 줄어도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100배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물론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비트코인이 그 정도 갔을 때는 100배 이상 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비트코인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까 전에도 한번 언급해 주시긴 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은 없는지랑 앞으로 가상화폐 악영향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악영향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은 거의 이제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편입이 돼서 주류 자산이 돼서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뭐 홀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홀로 움직이지 않고 거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거시 경제랑 같이 움직이는 자산이다. 그래서 거시 경제가 지금은 상황이 좋죠. 근데 거시 경제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때 비트코인은 거시 경제에 영향을 받는 뭐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런 주식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진다. 변동성이 커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가져야 되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잠재적인 리스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자산은 맞지만 시장이 갑작스러운 폭락을 할 때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빠지길 자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투자자들이 이제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좀 다를 거잖아요. 뭐 1, 2년 투자하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뭐 10년 투자할 사람도 있고 뭐 진짜 장기 투자 나는 계속 투자할 거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다 보면 이런 이제 대변수에 빠질 시기가 옵니다. 그럼 뭐 비트코인만 투자하진 않을 거잖아요. 주식도 하고 뭐 비트코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자산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이건 정리하고 싶어지죠. 두렵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저 이번에 좀 알트코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 오는 거죠? 지금 이미 온 건가요? 요즘에 이더 뭐 리플 요즘 좋았죠? 네네. 알트코인 불장의 초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입. 네. 뭐 알트코인 불장 확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네.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할 때 어떤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뭐냐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위 50개의 알트코인들이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그 성적이 좋을 때 평균 굉장히 그러면 상위 50개니까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90일 동안 훨씬 좋은 거예요. 그 90일 동안 지속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시즌인데 그 시즌 인덱스가 보면 지표가 이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뭐 25부터 75 이렇게 있는데 25 이하는 비트코인 시즌. 아직은 알트코인 시즌이 안 온 거고 75는 이제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한 50 전후에 있거든요. 많이 온 거죠. 보통은 최근에는 계속 25 이하였어요. 그래서 25 이하였다가 많이 왔으니까 그 결과로 뭐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고 리플도 많이 오르고 이제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알트 불장의 이제 어떤 초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주표를 하려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사실 잘 모르겠으면 요 지표만 따라 그대로 해도 손실 보기 힘들고 수익을 거의 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표가 이제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어요. 네. 이게 지금 50까지 왔지만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진입 시점이 예를 들어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면 75 이상이 알트코인 본격적인 시즌이거든요. 최소한 75 전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75 전에 들어갔다가 75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수익을 실현할 건지 그걸 이제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늦게 75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거든요. 길게 투자하면 안 되고 굉장히 좀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실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즌이에요. 그때는 좀 조심을 사실 하셔야 되고 진입 시기로 알트코인 시즌 들어가기 전에 진입했다가 내가 수익 실현 시점을 75때 이제 해야 되는. 물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어떤 알트코인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하시면 이런 알트코인 불장에는 사실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입니다. 어떤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알트코인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랑 수많은 알트코인이 있죠. 제가 뭐 몇천 개는 넘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뭐 수만 개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옥수를 가려내는 기준이나 방법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사도 괜찮은 알트코인은 뭔가요? 일단은 뭐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 알트코인 시총이 있어요. 시총을 보는. 그렇죠. 뭐 코인 개코나 아니면 코인 마켓캡 거기서 최소한 그래도 100위권 이내, 초보자라면 100위권 이내, 보수적으로 보면 50위권 이내, 더 보수적으로 보면 한 10위권 이내, 10위권 이내의 알트코인들을 사면 그래도 괜찮다. 투자를 처음 했다면 무조건 10위권 이내만 사셔라.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밑에 10위권 이내의 변동성보다 밑에가 막 어떨 때는 하루아침에 막 100%씩으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자꾸 밑으로 가죠. 네, 거기는 이제 좀 실력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에 비트코인만 투자했는데 알트코인 이번에 조금 해볼까 하는 분들은 10위권 이내로 한정 지어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면 그래도 이제 좀 유의미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위권 이내면 다 괜찮은 거예요? 10위권 이내면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뭐 10위권 대표적인 게 뭐가 10위권 있죠? 이내에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그리고 뭐 도지코인, 리플, 카르다노도 10위권 이내였던, 그런 이제 카르다노. 네. 근데 거기서도 좀 선별을 하긴 해야 됩니다. 메이저들이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각 영역이. 그래서 영역에 맞게 그 자산들의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하고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를 비교해 보면 좀 특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내가 좀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긴 해야 됩니다. 10총 10에 있다고 그냥 막 집으면 안 되고,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뭐 도지코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이제 좀 차이를 이해하고 나서 선정해서 투자를 하면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죠. 저희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때 비트코인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이 좀 외면을 받기도 했는데, 현재 이더리움 시장 내에서의 위치의 잠재력은 어떻고 최근에 왜 오른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트코인이 과거에 불장이 시작되면, 불장이 시작되는 건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것은 비트의 자금이 이제 알트로 좀 넘어오는 건데, 흐름에서 과거에는 항상 알트코인 시즌이 된다는 지표 중에 가장 큰 지표가 이더리움이었어요. 항상 이더리움이 먼저 가고 그 흐름이 이제 흘러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진짜 알트코인의 불장이라면, 아직 확정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알트코인은 불장이고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 당연히 이더리움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좀 올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알트코인 불장 입장에서 보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을 이제 뭐 ETF도 있고 ETF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과거에 다르게 이더리움 ETF에 기관들의 자금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비트가 많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이 좀 꽤 저평가되었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서 기관하고 투자들이 좀 많이 투자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비트만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비트하고 이제 뭐 이더랑 같이 투자하는 그런 고래 투자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투자자의 자금이, 비트의 자금이 이더로 조금 넘어왔다. 그래서 보통 비트에서 넘어오면 이더까지만 넘어오면 그 다음 잘 안 가거든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끔 이제 알트 시즌 때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이더까지만 넘어와요. 솔라나까지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솔라나도 리스크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래의 비트코인 자금들이 이더로 좀 넘어온 게 있고, 어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아예 넘어오지 않거든요. 이더리움은 위험해서 그런 이제 보수적인 제가 해당됩니다. 예. 이더리움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은 이더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계속 그런 자금이 좀 들어왔고, 그런 분들은 또 솔라나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탈 부테린이 제시한 그럼 이더리움의 미래 비전은 뭐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이더리움의 미래의 비전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실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이거든요. 비트코인과 다르게 플랫폼 코인인데, 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DAB라고 하는 뭐 탈중화된 어플리케이션, 여기 뭐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오고, 뭐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화된 환경에서 예금 적금 상품도 올라오고, 뭐 NFT, 우리가 잘 아는 NFT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제 핸드폰에 쓰는 앱을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화된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제 쓰는 거를 목표로 한 게 이제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려면 이제 이게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탈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하기에 기존의 현재 이더리움은 다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강남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강남은 항상 복잡하잖아요. 수가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더리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점점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더리움은 사용할 때 뭐 수수료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쓰기가 불편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게 돼요. 이더리움. 그래서 확장성 전략이 이제 업그레이드 전략인데 단계가 많습니다. 1, 2, 3, 4, 5, 6 단계 많은데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고 한 1, 2단계까지는 왔고 아직 한 3, 4, 5단계가 남아 있어요. 기간으로 치면 아직 10년에서 과거 패턴을 봤을 때 한 20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완성되어 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플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더리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 탈중앙화된 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기능을 가볍고 저렴하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이 최종 목표죠. 지금은 좀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비싸지니까 또 떠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쓰더라도 비용도 저렴하고 빠르고 문제없는 그것을 만드는 게 이더리움의 최종 목표입니다. 거기서 또 뭐 레이어 2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고 투자자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 로드맵에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레이어 2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더리움은 이게 플랫폼인데 여기서 사용을 하면 다 이제 몰리면 안 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2라는 거를 여러 개를 해서 이제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하죠. 병렬로 쭉 써서 레이어 2에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뭐 에이브라는 예금 대출 서비스가 있거든요. 디파이. 그것을 이더리움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레이어 2 종류들이 많아요. 거기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에서는 예를 들어 수수료를 뭐 한 10불 정도 지불한다면 이런 레이어 2에서는 수수료를 뭐 0.1불 정도로 지불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해지는 그런 이제 것들이 많으니까 사용자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2에서 어떤 레이어 2는 토큰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종속된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확장성의 일환이고 그런 레이어 2들이 이제 시총에 보면 중간중간 있어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로드맵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수많은 근데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디파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여전히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쉽게 얘기하면 작가님도 비트코인만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나요? 이 결국 근로와 사업가 투자 소득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근로와 사업 소득 굉장히 좀 중요시적인 캐릭터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환경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음 편히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빈틈하고 제 에너지와 뭐 체력과 정신적인 것 대부분을 내 근로와 사업에 쏟겠다. 이더리움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좀 리스크가 좀 커 보여서 그런 그렇죠. 네. 그 이유가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투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작가님 같은 이더리움 이런 건 리스크가 더 있으니까 그나마 좀 신경 덜 쓰면서 괜찮아 보이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 대장주고 아까 말했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이더리움에서 다 탄생했고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던 분들이 알트 시장을 넘어왔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거는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지만 솔라나는 체인이 가끔 막 멈추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러기도 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솔라나가 수익률은 좋지만 안정성을 고려해 보면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더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투자하듯이 이더리움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이더리움 뒤에 나오는 뭐 솔라나 뭐 다른 레이어 원들에 비해서 그 아이디어들의 탄생지가 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에서 탄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이제 발전시키고 한 거죠. 그럼 이더리움은 어디서 탄생했냐? 이더리움 또 비트코인에서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좋냐? 기능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도 비트코인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을 더 이제 우량 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더리움도 매력적인 자산인 거죠. 기능도 좋고 좋지만 그 비트코인은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는 뭐 NFT라든지 뭐 일부 뭐 약간 변형된 형태로 있긴 한데 디파이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럼 비트코인이 왜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근본이잖아요. 근원이고 얘에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1위 자산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그런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도 좀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더리움의 아까 비트코인 가격 전망해 주셨으면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은 이번 사이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최근에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정확히 좀 알기는 힘들지만 알트 불장 때 비트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다.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과거 알트 불장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이제 어느 지점을 잡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시점으로 봐서 이더리움은 비트 대비해서 최소한 400~50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한 4-5배 정도 이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한 반 정도 잡더라도 지금의 한 뭐 2-3배, 한 3-4배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장이 좋았을 때. 근데 비트는 단기적으로 2-3배까지는 힘들죠. 시간이 필요하고 무거우니까. 근데 이더는 알트 불장이 됐고 그런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고 지표들이 확실해지면 이더로 자금이 더 몰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률은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가장 좋게 보신 코인 중에서는 1위가 당연히 비트코인일 거고 네. 2위는 이더리움이신가요? 네. 그럼 3위는요? 저는 딱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1등은 비트코인, 네. 2등은 2등은 이더리움. 이 2개까지는 굉장히 좀 나머지 후보군은 나머지 후보군은 요렇게 있긴 해요. 같은 레벨로. 어떤 것들이죠? 아까 뭐, 10위 안에서 10위 안에서 뭐 솔라나, 뭐 네. 도지코인, 뭐 리플,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도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리플 가격도 최근에 좀 좋았는데 리플의 가장 큰 숙제와 잠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리플의 가장 큰 숙제와 잠재력은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 금융 약간 그 리플이 독특한 자산인데 다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암호화폐 중심의 시장에서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리플은 암호화폐지만 전통 금융시장하고 중간의 역할을 굉장히 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전통 시장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전통 은행권하고 법적인 리스크도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전통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구축해왔고. 법적인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 리플과 예를 들어 뭐 솔라나 뭐 다른 기타 자산 대비해서 가장 우월한 자산은 리플이에요. 가장 많이 쌓아봤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서 어떤 추후에 미국의 법이 암호화폐 정책이 뭐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다양한 변화에 리플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발전해야 되는 부분 이런 이제 암호화폐의 이제 어떤 플랫폼 시장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뭐 디파이라는 이런 시장은 리플이 좀 약해요. 그쪽이 시총이 적고 예를 들어 디파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데 리플이 가지고 있는 볼륨은 적고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리플에서 발행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총에 비해서 리플이 사실 의미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플이 이 암호화폐 플랫폼 시장까지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게 되면 리플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생 레이어 1 코인이 수위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수위를 좋게 보시는지랑 그 좋게 보신다는 수위 투자 시 주목해야 될 포인트 리스크는 뭘까요? 수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코인인데 수위도 이제 그런 플랫폼 코인이에요. 신생 코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플랫폼 코인들은 계속 시장에서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위 같은 것도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나왔던 플랫폼 코인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코인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가 있고 솔라나도 올랐다가 한번 FTX 사태 때 쭉 빠졌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지금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한 상태고 수위는 안착을 한 상태는 아니고 이제 떠오르는 이제 샛별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수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고 단기적으로 앞으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좀 롱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위 같은 자산은 롱텀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남은 그런 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 트레이딩 뭐 예를 들어 뭐 알트 불장 올 때 잠깐 담았다가 수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코인으로는 좀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액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솔라나가 FTX 사태 때 큰 위기를 이제 극복했는데 현재 솔라나 상태의 가장 큰 등지가 솔라나의 강점은 뭔가요? 솔라나의 강점은 일단 좀 빠릅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좀 주도해요. 플랫폼 코인으로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하고 이제 솔라나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더리움은 이 플랫폼 코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플랫폼 코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긴 해요. 따라하는데 조금 다른 거죠. 더 빠르게 하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표적인 게 솔라나인데 솔라나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먹거리들을 굉장히 잘 던진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민코인들.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민코인을 막 만들고 유통하고 하는 것 플랫폼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민코인들은 이더리움보다 솔라나에 훨씬 많거든요.
시총도 더 높고 어떤 시장 친화적인,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변화가 빠른 그런 이제 플랫폼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솔라나에서 또 뭔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지난번 때는 이제 민코인을 주로 이제 생성했었고, 지금은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솔라나 갭에서 뭔가 나올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 예를 들어 기업으로 비교하면 약간 스타트업 같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솔라나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좀 커진, 그래서 조금 무거운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내놓기 좀 힘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론이라는 코인이 하락장에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트론 생태계만의 독특한 저력이 있을까요? 트론은 굉장히 좀 독특한 코인이에요. 트론은 그 차트를 보면 보통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해서 알트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트론은 이게 계속 우상향해요. 약간 비트코인도 빠지는데 트론은 계속 우상향으로, 굉장히 독특한 코인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그러면서 시총도 높고, 트론의 창업자 이제 저스틴 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론의 어떤 코인 특성 뭐 이런 거보다 저스틴 선이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일단 저스틴이 돈이 많아요. 포춘 기업, 이렇게 기업 순위들 있잖아요. 그 기업도 보면 정확하진 않은데 트론이 그 이재용 회장하고 비슷하거나 좀 적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자산만큼 저스틴 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트론이 돈이 굉장히 많고 젊고, 그리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이제 친화적인, 그리고 이제 메이저까지는 아니지만 거래소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시장에 이슈가 생겼을 때 굉장히 발빠릅니다. 뭔가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뭐 문제가 있는 코인을 다 매수해서 오히려 끌어올리기도 하고, 어떤 시장의 어떤 가장 큰 세력 같은, 가장 큰 세력이면서 인플루언서이면서 또 돈도 많은, 트렌드도 잘 이끌고,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트론의 가격을 올린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트론은 시장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어쨌든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굉장히 전체 시장에서 제일 독특한 자산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인링크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과 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뭔가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라클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라클 솔루션은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 있고 블록체인 시장, 블록체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죠. 위변조 불가능하고 이제 원본을 계속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현실 세계 시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의 어떤 주가라든지 어떤 현실 시장의 가격. 그래서 오라클은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과 이 현실 시장의 그 괴리를 이제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 기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기록하고 나서는. 근데 기록하는 시점에 내가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잘못된 기록이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오라클 솔루션인데, 그것을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온 기업이 이제 체인링크입니다. 그래서 그 체인링크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위치에서 이제 오라클의 필요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생겼죠. 뭐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시장의 가격을 맞춰줘야 되고, 디파이 시장에서 어떤 중앙화 거래소하고 디파이 탈중화된 거래소의 어떤 가격의 차이들, 이런 것도 오라클 솔루션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인링크가 이제 솔루션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저 오늘 굉장히 많은 비트와 알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럼 대표님이 코인에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쭤볼 수 없겠지만 실례되니까요. 자, 어떤 코인들을 위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알려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는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개인 지갑에 그냥 가지고 있고. 지갑에 보관하는 거예요? 비트만. 뭐 알트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비트는 그냥 넣어놓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자산. 1, 20년 뒤에 이제 꺼내볼 자산으로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는 비트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알트들, 이제 지금 알트 불장이 왔으니까 최근에 한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왜요? 이제 알트 불장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 좀 많이 정리를 하고, 메이저하고 중심 위주로 가서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도 하고 하려고 메이저 중심으로 이제 알트들을 포트폴리오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시총 이제 한 100위권 중심에서 좀 알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좀 시총 낮은 것도 일부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낮은 건 좀 위험하니까 시총 큰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건 그래도 좀 다들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좀 일부 있고, 주로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좀 메이저 중심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테더하고 현금으로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뭐 조정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인 자금이죠. 단기적으로 이제 알트 불장 때 투자해서 알트 불장 끝에 좀 수익 실현하면서 좀 정리할 자산. 현금화도 많이 했고,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다른 알트 코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트랑 이더리움과 솔라나, 도지코인 이 정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겠네요. 다 합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 예. 그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긴 한데, 저는 좀 리스크 큰 것도 좀 고려하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것도 좀 있고. 근데 그거는 저같이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사실 뭐 많이 빠질 때는 90% 빠져도 괜찮거든요. 괜찮다고요? 네, 95% 빠져도. 감내하겠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위에 있는 거고, 제 포트폴리오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것들. 시청자분들이 투자해도 할 만한 것들은 그 정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그 비중이 뭐 아주 많지는 않고 그래도 많은 편이긴 하죠. 지금 현금 얘기해서 불장이 끝난 후에 현금화를 해야 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대부분 실패하는데 투자자의 탐욕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현금화하기 위한 조언이 있다면요? 말씀도 실천은 잘 못 하시는데, 네.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투자할 때는 이런 말을 듣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이 나면 이제 손절도 못 하고, 수익이 손절보다 더 어려운 게 수익 실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렵긴 한데, 그래서 수익 실현에 대한 목표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섞을 수도 있고, 지표가 됐든, 가격이 됐든, 그래서 그 지점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이유가 이게 수익률이 좋을 때는 단기적으로 막 200%, 30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1,000만 원 투자 단기간에 2천, 3천, 4천, 5천까지 가요. 진짜 가요. 조금만 더 오르면 좀 더 있으면 1억이고 좀 더 있으면 2억, 3억, 10억 갈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도 수익 실현 못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적으니까 좀 나아요. 어느 정도 수익, 그것도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알트코인이나 코인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래 하신 분들은 잘 하시는데, 못 하신 분도 있지만, 초보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게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잖아요. 수익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더 큰 수익 때문에 오히려 막, 예를 들어 1,000원 투자했는데 5,000원 돼서 그러면 돈을 끌어와서 막 넣습니다. 대출해서 넣고 막 다 끌어와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시장도 다 간다고요.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1,000을 투자해서 진짜 높게 잡아서 진짜 한 5배 이렇게, 뭐 5,000 이렇게 했으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 더 올라요, 진짜. 더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오르지만 또 가다 보면 다시 더 밑으로 빠지거든요. 알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단기적으로 막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 되면 무조건 나온다.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이제 자기 지인 통해서 때려서라도 내가 말 안 들으면 좀 때려줘 이렇게 하서라도 그걸 지키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알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개별 코인이 아니라 생태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알트코인이 보면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쭉 있는데 이게 시총 뭐 쭉 있지만 이게 각각의 생태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에 딸려 있는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생태계들은 이더리움이 오르면 그 다음으로 얘네들이 수혜를 받아요. 같이 오르는 애들. 그리고 밑에 보면 솔라나 생태계들이 있어요. 솔라나가 오르면 솔라나가 10%면 이 생태계 관련 애들은 시총 작은 애들은 20%씩 오르는 거죠. 이렇게 보통 따라가거든요. 때문에 주식을 치면 뭐 현대차가 엄청난 걸 수주하면 현대차의 하청 밸류 체인에 있는 것들이 축축축 오르는 그런 개념.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생태계에 있고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고 투자해야지. 예를 들어 솔라나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내가 솔라나에 속해 있는 이 생태계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가 오르면 좀 타이밍은 있지만 좀 타이밍이 지나서 얘는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해서 솔라나 올랐을 때 얘가 단기적으로 똑같이 20% 오릅니다. 그럼 내가 수익 실현을 잡았을 때 조금 기다리면 더 높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에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출간하신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 요 책에서 에어드랍. 네. 여기 부제도 에어드랍으로 1억 시드 만들기 에어드랍 강조하시던데 저는 이거 사실 몰라서요. 돈 한 푼 없이 억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에어드랍의 원리가 뭐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알트코인을 만든 파운더들 있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을 만들 때 알트코인을 배분량을 정해요. 주로 이제 팀들 그리고 VC 투자자들 그리고 일부를 에어드랍으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 일부 에어드랍 양이 뭐 작게는 10%, 많게는 20%, 어떤 건 이제 50%까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할 때 토큰 발행 주체가 어떤 것들은 과거에는 100%도 있었습니다. 다 그냥 에어드랍으로 주는 거죠. 이 에어드랍은 말 그대로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건데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태계 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내가 새로운 어떤 예금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투자금을 예치를 하면 예금을 해주면 그걸로 뭐 주기도 하고 이런 뭐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책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고 중요한 거는 이 알트코인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초기에 그 배분량으로 정해진 에어드랍 물량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 생태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돈이 드는 에어드랍 작업도 있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일단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시장을 배우고 웬만한 재테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웬만한 알바보다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요즘 투잡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예를 들어 뭐 배달 알바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투자금이 없는 분들, 예를 들어 대학생 분들도 있겠죠. 직장인데 해보고 싶은데 좀 무서운 분들. 이런 분들은 에어드랍으로 돈을 모아서 그걸로 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고. 혹시나 그러면 배달보다 낫다고 하셔서 최소한의 시간을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에어드랍 투자 노하우 같은 거 좀 더 있나요? 노하우도 중간중간에 좀 책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에어드랍 시장이 좀 많이 바뀌긴 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줄었는데 빗썸 같은 경우 거래소 뭐 딸깍짝이라고 해가지고 빗썸에서 거래하면 이제 최소 거래금이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래를 뭐 한 2, 3일 이벤트를 해줘요. 거래를 2, 3일 동안 매일 한 번씩 하면 새로운 신규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는 게 빗썸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2, 3일 동안 사고 팔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빠지고 이제 한 50원 들어가겠죠. 몇십 원. 그걸 2, 3일 동안 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많이 줄 때는 10만 원 정도 준 적도 있고 뭐 적게는 5,000원, 뭐 많게는 뭐 몇만 원씩. 이런 걸 이제 누구나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에어드랍이고 그 기간에 알람 설정해놓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더 발전하면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도 그런 게 있고 디파이 같은 서비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서비스를 런칭하면 베타 테스터라고 하죠.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신규 서비스. 그거를 이제 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한 사람들에게 공로에 대해서 이제 에어드랍을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많게는 뭐 100만 원, 더 많게는 1,000만 원, 뭐 실제 진짜 많을 때 한 1억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사실 과거에 초창기 때 영혼에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요? 답변을 쓰는 거였거든요. 두세 시간씩 해서 한 그게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초반에 했었고 6개월 해서 좀 거래 상장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한 하루에 3, 4시간씩 6개월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노동력 대비해서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정보가 사실 너무 빠르고 방대한데, 혹시 대표님 매일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정보 채널이나 데이터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매일 체크하는 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거시경제 차트, 주요 차트들 이렇게 보고, 뉴스들, 이제 주요 뉴스들 좀 점검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중에 좀 더 딥하게 보는 차트들을 이제 매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합니다. 저는 보통 차트 먼저 체크하고, 뉴스를 체크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뉴스를 먼저 체크하면 뉴스가 이제 굉장히 산발적이잖아요. 뉴스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왜곡된 것도 있고,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어서 지표를 먼저 보고, 지금 비트가 빠졌네? 왜 빠졌네? 이렇게 뉴스를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금 한 1억 정도 목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랑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김 작가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꼭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알트코인을 투자를 고려해 보신다면 5대5 정도도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비트 5 가지고 나머지 이제 5를 가지고 간다면 좀 보수적으로 치면 한 뭐 7대3 더 보수적으로 한 8대2 아니면 나는 알트는 너무 두려운데 이런 분은 한 9대1 정도까지도 1 정도만 해서 코인 볼륨 회사입니다. 다른 거 제외하고 1억이라면 뭐 비트는 한 5천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천을 우량주 중심으로 시총 10위권 이내에서 이더라든지 솔라나든지 이런 이제 메이저 중심으로 한 4를 가져가시고 1을 내가 공부 삼아서 시총 낮다고 해도 이제 100위권 이내에서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하시면 알트코인 불장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면 한 1년? 요 시기에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포함한 알트코인 투자 요 시기에 잘 투자하셔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비트코인에 코인 관련된 거에 투자를 시작하시고 2025년이 되셨으면 이제 한 8년 정도 된 거잖아요. 되게 감회가 남다르겠어요. 이게 코인 자산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과 관점이 계속해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저도 2020년부터 재테크 콘텐츠를 주로 많이 다루면서 근데 초반에는 비트코인은 그런 거는 가치가 없다. 뭐 이제 구루 같은 분들은 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런 식의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요즘에는 점차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가치가 없다고 하신 분은 잘 모르겠다. 그거는 그냥 가치 측정이 힘들다.
이제 이것도 어쨌든 토너미가 좀 살짝 바뀐 거고, 또 비트코인 긍정적 얘기하셨던 분들은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확신에 가깝게. 왜냐면 이제 자산이 이렇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올라버렸으니까.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 시선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 재테크 콘텐츠 다룬 지 한 5, 6년, 시작은 2018년이지만, 많이 요즘도 인식이 바뀌었는데, 또 지금부터 한 5년, 2030년쯤 되면, 야,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이었거든요. 저는 뭐 완전 맨 땅에 헤딩이었고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완전 야생 그 자체. 지금도 좀 야생이긴 합니다. 알트코인 지금도 시장. 약간 야생 스타일이에요. 알트코인 시장 여전히 야생 시장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그런 야생 시장에서 익숙해져 있다가 오히려 다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어떻게 보면 저기 밑바닥에서 야생에서 하다가 이게 점점 유명해지니까 코인 자체가 그러면서 시장이 확실히 많이 바뀌고 메이저 시장으로 좀 줄을 했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